제가 아마 점심을 2그릇을 먹을 것 같아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립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때 수수료 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예기로 정하는 수수료 내요. 그래서 개공일 때는 2만원짜리, 법인일 때는 3만원짜리 정부 수입인지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조례 이게 틀린 거고요. 2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임원사원 전원이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그랬어요. 임원사원 전원이 아니라 대표자가, 그죠?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 1억 원 이상 보호증 설정이 된다. 액수는 맞는데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미리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업무 개시 전까지가 아니고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하기 전.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더 빨리 해야 되는 더 빨리. 예. 어려워요. 3번. 기출문제에도 틀리게 나온 적도 있고 맞게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어렵습니다. 3번. 4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일 전 1년 내에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경매 실무교육 어디 가서 받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에요. 대법원장 아니고요. 5번. 민사집행 절차에서 매각과 관련해서 형법 제136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될 수가 없다. 이게 결격사유죠. 유죄 판결 받았다 이렇게 나오면 2년 동안은 결격자. 앞에 무슨 죄 이것은 시험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죠? 5번이 정답. 자, 18-1번을 풀어보십니다. 자, 1번은 대리 출석은 있을 수가 없어요. 2번 질문은 매수신청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는 인도명령 신청에는 안 들어갑니다.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걸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대리권 범위에는 우푼읍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우선 매수 신고. 우선 매수 신고. 낙찰 받을 때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세부 정리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매수 신고 이 말 오면 들어가요. 포기. 그죠? 요것도 대리권 범위에 들어갑니다. 포기. 차자는 뭐죠? 차순위 매수 신고. 돌자는요? 매수 신청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거. 요것도 뭐야? 대리권 범위에 들어갑니다. 입찰 보증금 찾아오는 걸 얘기합니다. 보자는요? 보증의 제공. 보증 갖다 내는 거. 입자는요? 입찰표 작성 제출이죠. 여기 나와 있는 요것만 대리권 범위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안 들어가고 매년 시험 문제에서 한 지분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자, 그 다음에 3번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원래 사건마다 제출합니다. 문서 그러면 위임장이나 뭐 이런 거, 대리인 등록증 사본 이런 건데 원칙은 사건마다 제출합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매를 팔 때, 즉 개별 매각이라고 한다고요. 부동산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팔 때, 매각할 때 소매로 개별 매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 개별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름표 같은 걸 붙여놓는다. 그게 뭐냐면 물건번호예요. 이름표. 개별 매각이니까 같은 경매 사건이지만 이름표를 붙여놓는다. 이게 5개. 이럴 때는 따로따로 매각하는 게 돼서 이런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요것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자, 어떻게 제출하느냐? 개별 매각만큼은 물건 번호마다 이거 있잖아. 1번, 2번 이거요. 물건 번호마다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외죠. 원래는 뭐예요? 사건마다 제출이죠. 여기는 개별 매각은
물건 번호마다 내니까 괴물 이렇게 기억하시고 괴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개별 매각의 경우는 뭐마다 제출한다고요? 물건 번호마다 제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사건마다 그러면 안 되고. 출제된 적이 없지만 예상 문제입니다. 이거. 4번은 3년이 아니고 5년. 이건 쉬운 거고. 5번 질문 이것이 맞죠? 거기 나와 있는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사건카드, 그 다음에 영수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는 거 맞습니다. 근데 보존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확인설명서는 몇 년간 보존요? 5년. 사건카드도 5년. 영수증은 없고요. 보존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요. 자, 19번 풀어보십니다. 자, 19번의 기억번은 거기 나와 있는 보수에 대해서는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확인설명서가 아니라 어디에 기록하죠? 사건카드. 중개보수는 확인설명서에 기재합니다. 중개보수는.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어디에 기재하죠? 사건카드. 2번 니은문이 틀린 것은 시도 조례가 틀렸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도 법정 한도가 있죠. 뭘로 정합니까? 예규죠. 대부분 예규.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 범위 안에서 받는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규. 3번은 디귿번은 맞습니다. 보수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꼭 알아두시고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이게. 자, 요걸 갖다 틀리게 낼 때 자, 매각 결정 기일로 한다. 이렇게. 매각 결정 기일로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보수지급 시기가 언제가 된다고요? 결정 기일이 아니고 뭐가 맞는 거예요?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요게 맞는 거. 이러면 틀린 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맞게 나왔습니다. 작년 시험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바로 나왔어요. 틀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리얼번은요. 영수증은 사건 카드에 절해서 5년간 보존해야 된다. 그 뒤가 싹 틀린 거예요. 5년만 틀린 게 아니고 사건 카드에 철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됐습니다. 19-1번 풀어보십니다. 자, 1번은 실비는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죠? 50이 아니고 30이고. 자, 2번은 5개 부동산을 일괄 매각합니다. 일괄 매각이 요게 도매로 파는 거예요. 5개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패키지로 다 묶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패키지로 도매 통째 파는 겁니다. 이랬을 때 권리분석 보수는 3개까지가 기본요금 50인 거예요. 4개째부터 뭐예요? 추가요금이 붙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러면 상담료가 50이 아니고 최고 얼마가 됩니까? 60이요. 여기 정답이죠? 60 되는 거죠, 지금? 추가요금 10만원 붙잖아요? 일괄 매각요. 이걸 만약에 문제를 개별 매각이라고 내면 어떻게 돼요? 개별 매각 이렇게 되면 소매로 파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따로따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름표를 붙여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물건번호를 붙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경우 이 5개 부동산을 따로따로 매각하는데 한 사람이 이걸 다 들어가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죠. 다 들어간다고 하면서 물건 분석해달라. 그렇게 되면 벌써 하나가 50입니다. 개별 매각은. 2개째부터 뭐가 붙어요? 추가요금. 2개째부터 추가요금 붙기 시작합니다. 5만원씩. 그러면 추가요금이 5개 부동산을 개별 매각한다 그러면 벌써 20만원이 붙어나죠? 그러니까 이때는 상담료가 최고 얼마예요? 70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3번은 감정가가 1%고 그 다음에 최저가가 뭐예요? 1.5%. 바뀐 거죠. 감정가가 1%예요. 3번. 4번. 만약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까? 받을 수 있죠. 최고 얼마예요? 50이요. 50. 50만 원 범위 안에서 협의해라고. 낙찰을 못 받으면요. 매수신청 대리 보수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많이 받으면. 응? 4번도 틀렸죠? 받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다고. 예. 대답할 힘도 없나요? 5번은 왜 틀린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비용 요것은 실비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여기 보수에 포함돼서 별도로 청구 못하게 되는 건 통상비용이에요. 자, 이 두 개를 구별해줘. 보수가 있고 실비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건 활동비 쓴 거잖아. 근데 여기 실비에 들어가는 거 비용 쓴 거 가보면 특별한 비용을 쓴 게 있고요. 제주도로 입찰 데리러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가요. 그래서 왕복 뭐 10몇만 원이 들었어요. 특별한 비용. 그게 특별한 비용. 비행기 값. 이것은 실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안산 지원으로 입찰 데리러 가요. 안산으로. 그러면 그때는 지하철 값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버스비나. 그게 바로 뭐예요? 통상비용이에요. 그 통상비용은 실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통상비용은 보수에 포함돼서 보수 받았다면 받은 걸로 퉁치는 거예요. 뭐가? 통상비용이. 그러니까 통상비용은 어디에 포함돼요? 보수. 그러니까 5번 지문은 특별한 비용을 뭘로 바꾸면 맞는 지문이 돼요? 통상비용으로 바꾸면 맞는 지문이 돼요. 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9-2번 가시겠습니다. 19-2번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매수신청 대리인의 업무정지 기간은 좀 길죠? 1개월 이상 2년 이하. 맞습니다. 2번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에게 등록 취소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했을 때는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5년간 보존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관리대장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할 사람은 누구냐? 지방법원장이에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지방법원장이 때리거든요. 매수신청 대리인한테. 그럼 그 장부에다 기록해두라 이거죠. 3번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해서 협회의 시도지부와 매수신청 대리인을 감독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지방법원장이 감시하는 데는 두 군데예요. 협회 시도지부하고 매수신청 대리인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은 누구를 감시하죠? 협회입니다, 그냥. 자, 법원행정처장은 누구를 감시해요? 협회. 지방법원장은 누구를 감시해요? 협회 시도지부.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구별하셔야 되고, 아직 나온 바는 없으나 대비해 두시고. 4번, 중개업을 폐업을 했죠. 그러면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시켜야 된다. 맞아요. 매수신청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개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갖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폐업을 했죠. 그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잘리게 돼 있고, 만약에 중개업을 휴업하면 매수신청 대리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때려서 일을 못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중개업을 폐업해버리면 매수신청 대리인은 등록 취소요. 중개업을 휴업을 하면, 중개업을 지금 쉬잖아요. 그럼 매수신청 대리 업무도 못하게 만들어서 업무정지다. 이렇게 두 개로. 5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에 의한 업무정지를 받았을 경우 내 외부에다가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를 제거해야 된다. 옳지 않은 게, 매수신청 대리인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출입문에다가 영업정지 당했다고 붙이는 거고 써붙이는 거고, 매수신청 대리인이 등록 취소를 당하면 유리벽 옆 창문에 붙어있는 경매, 공매 이 표시를 뭐예요? 제거해야 되고. 기출문제입니다. 5번이. 바뀌면 안 돼요. 업무정지가 출입문에 써붙이는 거고, 등록 취소는 표시를 제거하는 거라네. 5번 틀린 거죠 지금? 표시 제거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출입문에 표시한다. 업무정지 당했다고요? 자, 20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1번은요.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항고할 수 있고, 그 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며칠 내에? 일주일 내에 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에 하는데 만약에 항고했다 기각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채무자 소유자는 큰일 나는 거야. 공탁했던 항고 보증금을 다 떼어요. 돌려받을 수 없죠? 조문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대비하실 조문이다 이렇게 보여요. 1번은 맞는 겁니다. 2번 배당 요구에 따라서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부담이 바뀌는 경우는, 일단 배당 요구했던 채권자는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 못하죠. 그러니까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 못한다. 요 끝부분을 기억하셔야 돼. 종기가 지났어요. 철회 못하겠죠? 네. 3번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후가 아니고 뭐예요? 이전으로 법원이 날짜를 잡습니다. 첫 매각기일 뭐라고요? 이전.
이 내용 자체는 4번이나 출제됐던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틀리게 많이 났죠. 4번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공고는 매각기일의 몇 주 전에 공고죠? 2주 전 공고. 2주 전 공고.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2주 전 공고. 2주 전 공고. 5번 확약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일에 대금을 납부한다. 기일 그러면 안 되고 기한 내. 정답 1번이고요. 20-2번을 골라보십니다. 자, 1번은 매수신청 금액의 10분의 1이 아니고 최저가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인 거죠. 10번 이상 나온 거예요. 2번은 공동입찰 들어올 때는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예요. 3번은 표현을 좀 익혀주세요.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는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그렇죠.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 이것을 유찰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안 들어온 거. 그때는 최저가를 상당히 낮추는 거 맞죠? 그리고 다시 하는 것을 세매각이라고 불러요? 재매각이라고 그래요? 세매각입니다. 그 재매각기일 여기 틀린 거죠? 4번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항고를 언제까지 한다고요? 일주일 내에. 요거 맞는 거. 5번 농지 측은요 경매의 경우에 필요한데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매각기일이 아니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하죠. 이것도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자, 20-2번 풀어보시고. 자, 1번은 대금 납부 안 하고 돈 안 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재매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는 돈을 안 내서 그렇지 최고가 쓰는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저가를 상당히 낮추고 20% 저감하고 이게 다 틀린 거지. 저감 없습니다. 종전 최저가로 다시 들어갑니다. 재매각은.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을 통상 20% 저감하여. 여기 다 틀린 거. 2번 좀 독특합니다. 불허가 결정 난 거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에 항고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때 불허가 결정이 잘 안 나고요. 그 다음에 항고할 사람도 최고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때는 공탁 안 합니다요. 그 연상해 보시면 불허가 할 때 불자가 아니 불자예요. 공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불허가 그랬을 때 항고할 때는요. 공탁 안 합니다. 연상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인도명령 신청. 그것은 3번이죠.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가의 10%를 거는 게 아니고 항고 보증 공탁은요. 뭐의 10%인가요?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에요. 매각대금이 낙찰가요. 최저가 아닙니다. 요새 한 3번 나왔습니다. 한 번도.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최근에만 3번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하고 그때부터 6개월 이내 인도명령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간단히 끄집어내는 절차예요. 6개월 이내는 가능. 6개월 넘어가면 소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끄집어내려면 6개월 내에는 인도명령 신청해야 되겠다. 요게 정답 맞는 거. 5번 질문은 대금을 납부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고 그렇죠? 그 기한이 만료돼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기출문제 한 2차례 정도 나왔던 내용이죠. 자, 21번 보시겠습니다. 경매 권리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러분들이 권리분석 쪽을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뒤에 나와 있는 저당, 압류, 감시권 요게 말소 기준이에요. 거기에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지상권이나 지역권 이런 것들이 후수이라는 거야. 그러면 소멸이죠.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는 표현에서 대항할 수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죽어야죠. 따질 것도 없이.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요. 살고요. 2번은 전세권이 최고 선순위야. 그러면 이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인수될 판인데 전세권자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배당 요구 나가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죽어야죠. 2번이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3번은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낙찰자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채무, 빚도 아닌데도 그 사람의 채권에 대해서 갚지 아니하면 비키라고 못한다 이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지. 4번은 선순위 담보물건이 있어요. 맨날 이 구조거든요. 선순위 담보물건이 있다는 얘기는 저당권이 있는 상태라고요. 선순위. 담보물건 그러면 저당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보다 앞섰대요. 경매 등기보다, 이게 최고 선순위고 경매 등기보다 앞선 제3자의 권리가 있다. 제3자의 권리가 임차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등, 이게 2등, 여기 3등 이렇게. 그럼 말소 기준은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 있는데 얘는 아니고 뭐 둘 중에서 뭐예요? 빠른 거 하나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뭐예요? 말소 기준 없어지기 시작하죠. 여기는 대항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수될 게 없죠. 근데 4번에서는 지금 제3자의 권리는 저 임차권을 얘기하는데 그게 인수된다고 돼 있잖아. 지금 인수 안 돼요. 문제는 맨날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함정이 뭐냐? 얘보다는 빨라. 그러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얘보다는 빨라. 인수될 것 같죠? 근데 얘 앞에 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소멸이에요. 인수가 안 되고. 응? 그 다음 5번. 최선순위 담보가등기는 말소 기준이요. 항상 소멸이에요. 부동산 매각에 의해서 무조건 소멸된다. 후순위는 말할 것도 없고 최고 선순위 담보가등기도 소멸이요. 자, 밑에 보시겠습니다. 보충님은 압류력이 발생된 이후에 경매 목적물을 차지한 유치권자는 낙찰자 매수인에게 유치권 갖고 대항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동그라미겠네요. 2번 압류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는 저거예요. 저거. 압류채권자 이거라고 봐요. 압류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는 임차권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이게 한 묶음이에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이거 말소 기준이란 뜻이에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할 수 못하면 그러면 뒤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당연히 다 몰라도 대항하지 못한다는데 살아남을 리가 있겠어요? 대항하지 못하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렵다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3번 등기부에 최선순위 권리인 저당권 앞에 최선순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뭐 최선순위라는 표현을 최선순위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사실은 얘 앞에 뭐가 있다고요? 압류 등기. 그러니까 1번, 2번 이런 뜻이야. 의미 자체가. 그러면 말소 기준은 둘 다 될 수 있는데 둘 중에 누가요? 그렇지. 이 압류 등기가 말소 기준인 걸 아시면 항상 소멸이에요. 말소 기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항상 소멸. 그리고 배당에 줄 서는 거지. 압류 등기 인수단위요. 틀렸죠? 틀린 거예요. 자, 22번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문제를 하나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보면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정 목적에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고쳐놓으세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골라보세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4가지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가지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이니까 정답은 5번이죠. 22-1번을 풀어보시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입니다. 이것도 역시 4가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두 번째 목적이 뭐죠? 건전한. 또요? 세 번째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마지막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시험 보기 직전에 반드시 지금 암기를 다 하기 힘드시면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목적 2개를 꼭 읽어보시고 시험을 치르시라. 목적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죠. 3번에 나와 있는 이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은 아까 위에 나왔던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에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2개를 섞어서 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22-2번요.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맞습니다. 국토부가 정책을 펼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2번. 위원장 1명을 제외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원, 그쵸. 7명 이상 11명 이내인데 위원장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4, 7, 11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동그라미 3번 1차관. 근데 구별할 거 위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동그라미 4번 국장이 임명합니다. 위원을 임명하는 사람은 국장인데 위원장은 누가 돼요? 1차관. 구별하시고. 5번은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도 심의사항에 해당된다. 심의사항 4가지 암기했었죠?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정책 심의사항 4가지. 정책, 손좀, 보, 시, 유 이렇게 암기했었죠? 손자가 뭐죠? 손해배상 책임, 보자에 관한 사항. 보가 뭐죠? 지금 나와 있는 보수 변경. 그 다음에 시가요? 시험제도. 유가 육성이죠.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가지가 심의사항. 근데 이 4가지를 갖다가 심의해가지고 의결한 게 나오면 요 중에서 시도지사가 이유 불문한 거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여기서 결정했다가 뭐 무조건 따르는 거. 시험제도죠. 응?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 옛날 그 북한이 외치던 구호 중에 당이 결심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민들은 무조건 따른다 그런 거 구호 있지 않았어요?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군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렇게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그것은 여기서 결정되면 시도의사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게 출제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틀린 게 2번이고요. 용어의 정의 갑니다. 23번 풀어보시고 25번까지 오늘 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 23번 풀어보시고. 자, 23번에서요. 1번은 이거 중개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중개업 아닌데 1번 어떻습니까 이거? 중개입니다. 중개 그러면 뭐예요? 중개 그러면 3가지죠.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거. 이게 중개. 중개업은 뭔가요? 4가지를 갖춰야 되죠.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일정한 보수를 챙겨가면서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거. 이렇게 4가지입니다. 중개업이다 그랬을 때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개하고 중개업을 잘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2번 지문은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 그러면 자격증 딴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면요 등록한 사람 이렇게 구별됩니다. 2개 구별하는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공인중개사 그러면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면 등록한 자, 그렇지? 바뀌면 안 돼요. 2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3번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이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부칙개공이 있다는 걸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예요. 무자격자도 등록만 돼 있으면 뭐예요? 개공이에요. 4번은요.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게 나왔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여기까지 맞아요. 그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것도 맞는 표현인데 그 사이에 뭐가 빠졌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렇게 빠지면 틀립니다. 용어의 정의는 그대로 써야만 맞는 겁니다. 5번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중개보조는 2군데가 포인트. 제일 처음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것도 빠지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뭐예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여기가 중요해요.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같은 이런 거 해주는 사람이 뭐예요? 중개보조원이에요. 그러면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이것이 뭐냐? 뒤에 나오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뭐예요? 보조하는 자.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활동이에요. 그게 앞에 나온 게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가.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 뒤에는. 그래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대신에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 이게 나오면 틀리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다 맞게 나왔죠? 네, 정답의 5번이 맞는 말. 자, 23-1번 풀어보시고. 이 중개업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 중요한 판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연히 했다 그랬을 때는 계속 반복 성향이 없기 때문에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보수를 갖다가 받기로 약속을 하거나 또는 요구했다. 그런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활동은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때 혹시 무등록 상태에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 사람을 갖다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는 없다. 중개업이 아니어서. 그 다음에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해서 이렇게 중개를 했다. 저당권 설정 행위를 알선했다. 그러면 그걸 의뢰받아서 보수를 챙겨가면서 영업적으로 했다면 그런 활동도 당당히 뭐요? 중개업에 들어간다. 컨설팅에 부수해서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해서 조그맣게 중개를 했을지라도 의뢰받고 보수 챙겨가면서 영업적으로 했다면 이런 활동도 당당히 중개업에 해당된다. 이 네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중개업이 됩니다. 그렇죠? 2번 같은 경우는 중개업이 안 됩니다. 또 요구 약속만 갖고는 안 되죠. 2번. 3번 우연히 했기 때문에 중개업이 안 됩니다. 4번은요. 등록 안 했지만 딴 사람의 의뢰가 있고 보수 챙겼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니까 중개업 됩니다. 5번은요. 컨설팅에 부수해서 중개활동을 하고 막 그래도 중개업에 해당될 여지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죠. 5번이 맞는 거? 네. 자, 24번 문제를 풀 텐데 중개상물 또는 중개상 권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기억번은요? 됩니다. 임야죠. 임야. 되죠? 니은번은? 안 되고. 디귿번은요? 판례이긴 하지만 됩니다. 리을번은 중개상 권리가 됩니까? 등기된 환매권은 양도가 가능하죠? 환매권자 바뀔 수 있잖아요. 됩니다. 분묘기지권은요? 안 돼요. 상가 권리금은? 상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권리금이요? 안 되고. 시효번은요? 가압류가 붙어있지만 됩니다. 이응번은요? 되고. 광업권은? 안 됩니다. 광업재단이 되는 거고요. 가식의 수목은요? 동산에 불과합니다. 안 되고요. 사유하천은요? 사유기 때문에 됩니다. 국유 하천이 안 되는 겁니다. 바다 이런 게 안 되는 거고. 무허가 건물은요? 건물이에요. 됩니다. 그래서 5번 7개입니다. 24-1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 푸셔요. 너무 쉬워요. 자, 마지막으로 25번을 볼 텐데요.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지금 일단 골라보시고 박스에 있는 거 골라보십니다. 자, 기억번은 자격 취소나 정지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한테만 있습니다. 사무소 수재기관할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나 정지 권한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사무소 수재기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 사유를 발견하면 자기 입으로는 자격 취소나 정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권한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죠. 자기가 못 때리니까. 어쨌든 기억권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니은번 사무소 수재기관할 시도지사는 이 사람이죠.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모두 이행한 후 자격 취소나 정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을 모두 이행한 후가 아니라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니은번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게 하나도 없지만 니은번 더 어렵습니다.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누구한테 통보합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의사한테 통보하면 여기서 자격 취소나 정지를 때리는 거예요. 통보할 때 여기서 이렇게 통보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통보한다고 사자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할 사람은 둘 중에 다르면 누구예요? 다르다면 둘 중에 누구예요?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할 사람은 둘 중에 누구냐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의사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 이게 기출문제예요. 그게. 달랐을 때 필요한 절차는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기출문제라니까. 최근. 디귿번 등록관청은 수공에 대한 자격 취소 및 정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 도의사한테 통보한다. 어려운데요. 등록관청이 적발했을 때 시 도의사한테 이렇게 알려주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자격 정지 사유만 그렇습니다. 자, 어떤 분은 막 저한테 오셔서 막 따지셔요. 자격 취소 사유는 왜 이건 통보 안 하냐고 막 하면서 따지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자격 정지 사유만 등록관청이 알게 되었을 때 시 도의사한테 지체 없이 통보해라고 조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아셔야죠. 그 다음에요. 리얼번은 자격 취소당했을 때는 자격증을 반납하는 거 맞죠? 7일 이내 반납하는 거 맞죠? 그럼 리얼번이 맞는 건가요? 틀렸잖아요. 그런데 등록관청에다 반납하는 거 아니죠. 어디에 반납하는 거예요?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 도지사한테. 그냥 시 도지사한테 반납한다. 그것도 맞다고 봐야 돼요. 미음번요.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시도의사는 청문을 실시해야 되겠다. 자격 취소할 때나 청문하는 거죠. 자격 정지는 청문 없죠? 그래서 다 틀린 거예요. 뭐가요? 틀린 것은 있으니까 5번이지, 5번. 자, 그 다음에요. 25-1번을 풀어보십니다. 자, 25-1번 자격정지 사유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분명히 시험에 나옵니다. 암기하실 때는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갖다가 확인하고서 날인할 건데 날인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격정지 사유. 이거 전부 다 누가 얻어맞는 것이죠? 소공이. 자, 요 소공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중소속.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겁니다. 실제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그 다음에 거자는 뭐죠?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쓰는 거죠? 거짓기재. 그 다음에 또요? 이중계약서 작성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운계약서 쓰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했다. 그죠? 이렇게. 어젠가, 그젠가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한 7, 8년? 한 10년 전에 그때 집 팔면서 다운계약서 썼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저한테. 다운계약서 그때 썼다고. 그래서 제가 대답해줬죠. 좀 있으면 잡으러 올 거라고. 그래서 되게 겁나야 하더라고요. 예. 다운계약서 쓴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금자가 뭐예요? 금쟁이. 7가지 금쟁이. 자, 확자는 뭐예요? 확인 설명을 잘못한 거지. 누가 잘못했다고? 소공이. 자, 인자는요? 인장 등록 및 사용할 의무 위반. 그죠? 그죠?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된 인장을 안 써먹었다. 그러면 자격정지. 기간이 6개월 이하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서명 및 날인할 건데 날인 안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명 날인토록 되어 있는 서류가 2개밖에 없죠? 하나가 뭐죠? 거래계약서. 또 하나가 뭐죠? 확인설명서. 이 2가지에다가 서명 및 날인할 때 안 하면 자격 정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6개월 이하인데 구체적으로 형평성 때문에 기준기간을 정해놓은 게 있죠. 앞에 3개가 기준기간이 몇 개월이요? 6개월. 뒤에 3개가 3개월. 그죠? 그럼 이때는 무조건 3개월 때리라 이게 아니에요. 기준기간 기준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금 더 때리거나 가중이라고 하죠. 조금 덜 때리거나 그죠?
그게 있을 수 있어요? 2분의 1 정도 폭을. 예. 그렇지만 이때는 무겁게 가중처벌한다고 해도 절대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6개월짜리냐 3개월짜리냐 구별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본 소공. 이 말은 자격정지 사유를 뛰어넘어서 자격 뭐요?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거. 나머지는 다 자격정지죠. 근데 1번은 기준기간이 몇 개월짜리인가요? 1번. 3개월짜리입니다. 이거 확자입니다. 확자. 그 다음에 3번은요. 기준기간이 6개월입니다. 이소. 6개월. 이소. 자, 4번은요. 기준기간 6개월. 뭐 어디에 들어갑니까? 금쟁이. 금쟁이 그러면 또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증, 직, 상, 투. 수, 협, 판매. 요 금쟁이 7가지입니다. 앞에 게 3학년 3반짜리, 뒤에 게 1학년 1반짜리. 시험 문제는 이 글귀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4번은 요 중에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투기, 조장행위. 그죠? 소공이 금쟁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때는 기준기간이 뭐예요? 6개월짜리입니다. 5번은 어디에 들어가죠, 여기서? 이중계약서, 계약서. 그러니까 거에 들어가는 거죠? 기준기간 몇 개월짜리? 6개월짜리. 여기 기준기간 문제는 안 물어봤습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기준기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자, 밑에 있는 보충질문 3개를 하고 수업을 마칠 텐데, 보시면,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외관이나 형식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실질. 그죠? 자, 외관이나 형식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에 따라 판단한다고요? 실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맞는 말이겠죠? 외관, 형식 이거 갖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대연지 아닌지 판단할 때도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얘기한 외관 형식이 뭐예요? 외관 형식이. 여기서 얘기한 외관 형식이 뭐예요? 이름, 도장, 누구 이름이 써져 있고 누구 도장이 찍혀있냐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판단해요? 실질. 실질이 뭐예요? 누가 계약서를 써줬냐? 계약서 작성을 누가 했지? 이것 갖고 판단한다고요. 이게 본질이라고요. 이건 겉이고 이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이 중요하지. 속이. 그러면 이게 대연지 아닌지 판단해 보세요. 매매계약서예요. 계약서 써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B 해가지고 B의 도장을 찍어요. B 이름을 쓰고 B의 도장을 찍고 있는 사람이 B예요. 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막상 이 계약서 내용은 요건 누가 써줬냐면 이거 전부 다 A가 써줬어요. A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자격증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 자격증 없는 사람이야. 자격증 없는데 부동산 경력이 50년이야. 이 사람은 자격증 딴 지 2달 됐어요. 모르잖아. 여기서 다 써. 그리고 계약서 쓰고 나서 이제 불러요. 사무실 있어요. 사무실이 거기. 맨날 출근해요. 오라고 그래서 뭐예요? 도장 찍으라고 그래요. 대여예요? 아니에요 이거? 대여지. 누구 이름이 적혀있냐? 누구 도장이 찍혀? 이런 외관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고. 누가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써줬지? 무자격자. 그렇게 만들었죠 B가? 이게 대여다 이거지. 첫 번째 거 틀렸어요. 두 번째, 개설 등록을 마친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해서 이익을 분배받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자격자가 투자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달에 500번이니까 250을 가져가네요. 그러면 이 자격증 있는 사람은 대여를 한 겁니까? 이 경영이익을 분배받아서 나눠 가졌지만 중개 업무를 해줬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무자격자한테 중개 업무를 보게 했다는 얘기가 없으면 대여는 아닌 거지요. 3번. 자격증 있는 사람이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대여예요? 아니에요? 대여라고 봐야지. 동그라미지. 그래서 수업이 끝난 거예요.
다음 주에 나머지 절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